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띤 호흡으로 우리는 40명의 그 역할을 하도록 하자. 오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하는데 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단 생활인문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이제 역사 강의를 맡게 된 박천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이제 조선왕조실록 읽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남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편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학생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독립운동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을 지켰기 위해 노력합니다. 광복이 뭔데요? 광복이 우리나라 식민 통제에서 해방하는 거. 아, 그렇죠. 누구한테 식민 통제를 받았었어요? 일본. 그렇죠. 예. 일제로부터 일본 제국주의 줄여서 우리가 일제라고 하는데 일제로부터 이제 광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펼쳤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독립운동가 중에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아무도 안 나요. 그러면 방금 대답한 학생이 해볼까요? 독립운동가 중에 아는 사람. 유관순이나 김구. 유관순, 김구. 이런 사람들. 맞아요. 그죠? 역사 책이나 위인전을 통해서 이제 다들 많이들 들어봤을 뭐 유관순 선생님이나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셨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경남이죠. 그죠? 경남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활약을 하셨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 경남에 이제 경남 출신 독립운동가 두 분을 준비했어요. 두 분. 이 두 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 또 생각도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 옆에 앉은 학생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거는 알고 있나요? 그렇군요. 혹시 일제로부터 그 식민 지배를 몇 년간 받았는지 알고 있나요? 잘 모르나요? 몇 년? 35년 맞아요. 대략 한 36년 정도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36년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나이보다 많아요, 그죠? 그 시간 동안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기간 동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너무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단편적인 것만 알아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된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죠?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을 조금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제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기 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의 국적 구코가 뭐였을까요? 나라 이름 조선이었죠, 그죠? 조선. 이 조선이라는 이 명칭을 갖고 있었던 나라를 국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일제로 뺏기게 된 그때 당시의 국왕이 누구였어요? 순종 아니에요. 고종이었어요. 고종이었죠, 고종. 이 고종은 이 일제한테 이제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국호를 바꿨어요, 사실.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로 바꿨었어요. 그죠?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자신을 황제라고 칭했죠. 고종 황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국호를 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라고 칭한다고 해서 이 국격이 주변에서 인정하는 국격이 대한제국 황제국가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정을 못 받고 우리는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였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친일파들의 농간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됐죠. 몇 년이었죠? 1910년 혹시 몇 월 달인 것도 알고 있나요? 7월 26일. 아깝네요. 아니에요. 8월 28일이었습니다. 8월 28일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나라를 빼앗기게 됐어요. 그러면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나라를 뺏겼어요. 그죠? 나라 이제 국호가 없어지고 이 한반도 땅에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나라 뺏기자마자 다들 핍박받고 힘들게 살고 그랬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나라가 갑자기 국호가 바뀌었어요.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간대요. 그러고 나면 모든 조선의 백성들은 다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일본 사람입니다 이러고 다니나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잘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었을 거고요. 예, 사실 그 전부터 특히 여기 경남의 진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예, 일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본인들과 조선인이 부딪히면 항상 일제의 지배를 받기 전부터 이미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를 몰랐을 거예요. 나라가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 이런 걸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나라가 뺏겼다, 나라가 뭐 지배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식인들은 이제 알게 되죠. 지식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신문이나 그렇죠? 이런 연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나라라고 하는 게 있으려고 하면 사실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건 좀 어려우니까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네,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영토와 주권과 하나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주권이 없는 거죠. 영토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주권이 없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헌법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나라를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본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설치한 곳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그렇죠. 서울에다가 역사를 되게 좋아해서 서울에다가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조선 총독부의 대빵이 누구예요? 그렇죠. 조선 총독이죠. 조선 총독을 누가 오냐면 일본의 군인이 오는 거예요. 네, 군인 출신 장성이 오는 거죠. 그러면 혼자 올까요? 네, 군부대를 데리고 오겠죠. 여러 군부대를 데리고 와서 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는 군인은 바깥에 있는 적을 막기 위한 투쟁을 하는 거고요. 경찰이 이제 내부의 치안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조선을 식민 지배를 하면서 자기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착취를 하기 위한 국가였기 때문에 외국이에요. 외국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국민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만 있을 뿐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은 다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치안 유지를 한 것이 아니라 군인이 치안 유지를 합니다. 군인이 치안 유지를 하고요. 또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착취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을 하는데 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즉결 처분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당연히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 재판을 받기 전 과정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증거도 찾고 그러한 증거에 입각을 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인이 조선 땅에서 죄를 지었을 때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로 처분을 하고요. 감옥에 넣든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태형이라는 게 있었죠. 태형이 뭔지 아세요? 때려서 때려주는 그쵸. 때리는 형이죠. 그쵸. 즉결 처분권 플러스 태형.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플러스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야욕을 드러내겠죠. 식민지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뺏으려고 하는 거겠죠.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죽인다면 자기들이 착취할 대상이 사라지는 것뿐이거든요. 죽이지 않습니다. 뺐죠. 어떻게 뺐느냐?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뺐습니다. 법률을 제정을 해요. 법률을 제정을 해요. 어떤 법률을 제정을 하느냐?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해요. 네. 토지 조사 사업이 뭘까요? 땅을 측량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너희가 이만큼인데 네. 결국은 그걸 등록을 하라 해서 그걸 결국은 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거. 그렇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봅니다. 뭐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우리라고 표현한 거 일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네 참 미개하다. 갖고 있는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는 사실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몇마지기 하고 있었잖아요. 경계선을 뚝으로 하고 그리고 도랑으로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도량형이라고 하는 게 일본식으로 통일을 할 거잖아요. 이제 미터, 킬로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도량형을 일본식으로 맞추다 보니까 우리랑 안 맞아요. 조선 땅이랑 안 맞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미개하다라고 취급을 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신고를 하라고 했을 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방 사람들은 그 신고하는 걸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신고 기한을 굉장히 짧게 두고 신고가 안 된 땅들은 전부 다 몰수합니다. 다 뺏어가는 거죠. 땅도 뺏어가, 쌀도 뺏어가, 집도 뺏어갑니다. 심지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신고하러 갔더니 신고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신고 서류가 이만큼이고 글도 잘 몰라요. 심지어 일본 글로 해야 돼요. 이거 뭐 땅을 뺏어 가겠다고 작정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회사령이니 이런 조금 어려운 얘기는 빼고 이제 그렇게 착취를 하나씩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군인들이 통치를 하고 즉결 처분권이 있고 퇴영도 하고 무시무시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땅도 뺏어가고 쌀도 뺏어가고 힘들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신문 못 만들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책 못 만들게 하고요. 모든 것들이 조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압박을 하고 제한을 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뜻있는 지식인들이나 뜻있는 이제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운동가들은 조선 땅에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조선 땅에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독립 이거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닌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독립운동가들은. 그러면 이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길게 멀리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땅으로 가냐면 저기 이제 그렇죠. 압록강 위에 만주 땅으로 다들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를 제조도 하고 또 무기를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일종의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곧 학교에서 역사 공부할 거니까 역사 공부할 때 팁을 주면 일제시대가 35년이라 그랬죠? 35년에서 36년 기간이라 그랬죠? 그거를 3단계로 나눠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10년에서 20년까지 20년에서 30년까지 30년에서 독립할 때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시기가 10년에서 20년까지인 거예요. 10년에서 2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렇다 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독립운동을 했다, 뭐 어떤 학생운동이 일어났다, 또 누군가를 사살했다, 어떤 폭탄 투척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10년대에는 대부분 무슨 학교를 지었다, 어떤 학교를 지었다, 어떤 군대를 만들었다 요 정도 수준인 거죠. 요렇게 약간의 이제 10년대에는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0년대에서 20년대로 이제 넘어가는 기준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맞아요. 3.1운동이 몇 년에 일어났어요? 1919년.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그죠? 아주 큰 만세운동 그죠?
자, 큰 만세 운동인데 조직적인 운동이었어요, 산발적인 운동이었어요? 조직적으로. 조직적인 운동이 아니었어요. 3.1 운동은 굉장히 산발적인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게 말하면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만세를 했고 비폭력 투쟁이었고, 그죠? 나쁘게 말하면 그러고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는 거죠. 계획이 없는 거예요. 만세해서 대한 독립 만세해서 대한을 독립시켜 달라 해놓고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일제가 안 들어주죠.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산발적 자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아 뜨거 하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는 즉결 처분권, 태형 이런 걸로 조선인이라 하면 그냥 두드려 패고 죽이고 가두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 들고 일어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세 하는 게 그냥 만세가 아니에요. 막 예를 들어서 총 들고 낫 들고 칼 들고 만세 하는 운동이었으면은 가담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었을지도 몰라요. 태극기만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왼손은 옆 사람 손잡고 만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을 맞고 칼을 맞고 쓰러지면 팔짱을 끼고 데리고 가면서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제가 조선 사람들을, 이게 참 마음이 아파서 제가 피식 웃은 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일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착취하고 뺏고 하려고 식민 지배를 하는데 다 죽여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대로 정말 다 죽일 것 같거든. 아, 이거 안 되겠다. 살살 꼬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운동이 3.1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일제는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아예 공표를 해요. 조선 총독 자리에 군인 말고 일반 공무원을 보내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조선인들도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선인들이 조선말로 신문도 출판할 수 있게 하고 책도 찍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물론 군인이 아닌 총독이 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군복을 벗었을 뿐 경찰 숫자는 10배로 늘어납니다. 경찰은 훨씬 많아져요. 그리고 출판과 신문을 찍어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해놓고 모두 다 검열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제 우리 민족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신문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신문이 엄청나게 검열을 받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신문들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하니까 되게 뭔가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인들이 조선인 명의로 회사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돈도 벌 수 있게 해줄게 이러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태를 많이 풀어주니까 그러면서 플러스 어떤 법이 하나 제정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억해두면 좋고요. 이제 어른들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참 좋은 법이에요.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됩니다. 들어봤어요? 치안유지법? 어떤 법이에요? 치안유지법?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법. 그냥 들어봤네요. 어떤 법이냐면 치안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반인들이 신고하면 포상해주겠다 법이에요. 이게 뭐냐? 서로 간의 관심. 네, 그렇죠. 독립운동가들을 고발해라 이거예요. 그럼 돈 줄게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친일파가 양성이 되는 계기가 된 게 치안유지법입니다, 사실. 네. 이런 치안유지법도 제정을 하는 등의 상태가 1920년대예요. 192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친일파가 양성이 되기도 했지만 1910년대에 10년 동안 만들어놨던 독립군, 독립운동부대 이런 여러 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였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1920년대가
정말 많은 독립운동들 혹은 군인대가 벌였던 전투들이 막 등장하는 게 1920년대가 되는 거죠. 1930년대로 넘어가는 계기는 이제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일본이 미쳐 날뛰던 시기입니다. 이제. 지금 전쟁 준비하는. 그렇죠. 전쟁을 실제로 일으킵니다. 어떤 식으로 일으키냐면요. 자, 일본이 중국 쪽을 침략합니다. 중국 쪽을 침략합니다. 중국 쪽을 침략하는데 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만주 지역을 침략합니다. 대대적으로 침략을 해요. 요때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간도 특설대와 같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군대. 독립군 때려잡는 군대. 조선인도 많았어요. 그 간도 특설대 같은 곳들을 만주에다 만들어 놓고 만주국이라고 하는 이상한 괴뢰국을 만들고요. 거기서 그 만주 간도 땅에는 수많은 많은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핍박하고 죽이고 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으로 쳐들어가는 시기입니다. 1930년대가 그래요. 이제 40년대로 넘어오면 일본이 이제 중국도 침략했고요, 필리핀도 침략했고요, 태국도 침략했고요. 저쪽에 이제 동남아시아, 베트남을 제외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까지 침략을 해서 뭐 식민 지배를 하는 요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일제가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미국까지 건드려버리죠. 미국까지 건드려버리는 요 시기.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 최강국을 건드려버렸죠. 소위 말하는 세계 최강국을 건드려버렸고 그 건드리기 전부터 전쟁을 해야 하는 곳이 늘어났잖아요. 전쟁을 해야 하는 곳이 늘어나면 전쟁에 필요한 물자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쌀, 총알, 그죠? 총, 대포, 그리고 사람 다 필요하죠. 어디서 갖고 올까요? 식민지에서 뽑아가겠죠. 조선은 남면 북양 이래가지고 남쪽에서는 면 혹은 쌀 모조리 다 착취하고요. 북쪽에는 공장을 막 만듭니다. 이제 총을 만드는 대포를 만드는 차를 만드는 공장들을 막 건설을 해요. 지금의 북한 땅에 건설을 하고 필요한 쇳덩어리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총알이 필요하니까 온 집에 공출 이래가지고 숟가락, 젓가락, 뭐 그릇 할 거 없이 온갖 거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서 총알 만들죠. 그리고 이제 징집령을 내려서 징용, 징병 해서 사람들 끌고 가고요. 여러분 또 알고 계신지 위안부. 그래서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시기가 이제 30년대부터 40년 이제 독립할 때까지의 시기. 요런 정도로 이제 배경 지식으로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활동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경남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두 분을 제가 준비했다고 그랬죠. 두 분이 누구냐면 약산 김원봉 들어봤어요? 네. 약산 김원봉 선생과 그의 부인이기도 하셨던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 선생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박차정 선생을 들어보셨어요? 역사 책에도 잘 안 나오고 그죠? 그러나 그나마 박차정 선생이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가장 자료도 많이 남아있고 사람들한테 조금은 알려져 있는. 왜냐면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질 않아요. 연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찾기가 많이 힘든데 이제 김원봉 선생과 박차정 열사, 특히 박차정 열사의 이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두 분이 부부시기 때문입니다. 김원봉 선생과 박차정 열사는 서로 이제 결혼도 하셨고 이제 부부로서 독립운동을 함께 하셨던 동반자이기 때문에 박차정 열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김원봉 선생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다고 했죠. 그럼 우리 학생이 김원봉 하면 생각나는 거 저요? 누구든 네 너요. 김원봉 하면 생각나는 뭐가 생각나요? 잘 모르겠어. 일단인가? 의열단 좋습니다. 자자 선생님이 대사를 치실 수 있는데.
김원봉이요. 아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조승우, 이병헌 뭐 이런 배우들이 열연했던 그죠? 그 밀정에서가 이병헌이고 그 암살에서가 아마 조승우일 거예요. 그죠? 둘 다 특별 출연이죠. 왜냐면 조승우가 그러니까 김원봉이 주 그 배우가 아니었었죠. 암살이든 밀정이든 그죠? 근데 어쨌든 네, 맞아요. 밀양 사람 김원봉입니다. 밀양 어딘 줄 알아요? 밀양 아요 여기 창원하고 가까워요 밀양. 다니는데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나중에 호박소. 그렇죠. 호박소 유명한 엄마하고 같이 밀양에 그 김원봉 생가 같이 가봐요 하고 가봐요. 다음에 코로나 좀 풀리고 하면 그래서 그 김원봉 생가도 복원이 되어 있어요. 네, 김원봉 생가가 복원되어 있기 때문에 밀양으로 한번 놀러 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좀 초라해요. 안타깝게도. 그 초라하게 된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남한에서 조금 초라하게 된 이유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김원봉 하면 의열단이죠, 그죠? 의열단. 밀양 사람 김원봉 의열단인데, 자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1890년, 89년 이때 태어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나라를 뺏겼어요. 그래서 이 밀양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소학교를 다니다가 학교가 일제에 의해서 폐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 곳을 잃었죠. 갈 곳을 잃어서 이제 동화학교라고 하는 곳에 편입을 했는데 이 동화학교가 또 어마어마한 곳인 게 그 우리는 살아있는 한 일제와 투쟁해야 된다가 교훈이었어요. 그런 학교로 편입을 하다 보니 금방 학교가 폐교됩니다. 금방 학교가 폐교됩니다. 그래서 동아학교 폐교되자마자 김홍 선생은 표충사로 들어가서 혼자 공부 좀 하시다가 이 저쪽에 창원의 창신학교도 또 어마어마한 학교예요. 또 황민규 선생님이 만든 학교고 이 백민 선생님은 의열단을 만드는 김원봉 선생과 평생의 동반자가 돼서 같이 손잡고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고요. 김원봉 선생은 고모부입니다. 고모부가 만든 학교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제 김두전이라고 하는 친구와 이제 이여명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나이 차이는 좀 나는 친구들을 만나서 셋이서 이제 의기투합을 하는 계기가 된 곳이 창신학교인데 거기서 16 많아봐야 16에서 8살 많으면은 얼마죠? 24 그리고 이제 2살 어리면 14 이런 정도 14살, 16살 이런 학생 친구들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910년대 중반이거든요. 한 14, 15년쯤 돼요. 15년, 16년 요쯤 되겠네요. 그때 서로 모여갖고 뭔 얘기를 하느냐? 야,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조선 땅에서는 안 되겠다. 중국으로 가자. 여러분 나이 또래의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백민 선생님, 고모부, 우리 독립운동 하러 가야 되겠어요. 중국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보통의 고모부는 뭐라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하시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면 가서 공부해라 이러겠죠. 그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네들한테 이름을 하나씩 줄게. 자, 우리 조카, 너는 약산, 산처럼. 그리고 두전아, 너는 약수, 물처럼. 명건아, 너는 여명, 별처럼 가서 산처럼, 물처럼, 별처럼 그 자리에서 독립운동해라. 가라 하십니다. 멋지다. 가라 하십니다. 가라 해놓고 이 백민 선생님 나중에 짐 싸서 같이 가죠. 보내놓고 조카들을. 이 조카들 중국 갑니다. 가서 김원봉 선생은 이제 텐진,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난징. 지금 제가 지도를 좀 찾아보니까 좀 많이 멀더라고요. 그래서 먼 지역으로 가서 서로 따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세요. 공부도 하시고 1910년대니까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만주, 중국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시기죠. 요때 이제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교과서에 나올 거예요.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김규식 선생님, 김구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파리에 김규식을 파견을 해서 일본은 우리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만국에 알려야 된다라는 걸 준비하고 있었던 뭐 이런 시기였었어요. 예. 파리에 보낸 이유는 조금 이게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세계 전쟁이 끝나면 패전국들한테 돈도 뺏고 승전국들이 패전국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이제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프랑스 파리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김규식이 이제 영어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김규식을 보내자 하는 뭐 그런 정도 시기였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피가 끓겠죠. 아 우리도 신한 청년단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독립운동하러 중국 왔으니까 막 이렇게 부글부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부만 하고 있죠. 뭐 따로 할 게 없어요. 자기들이 무슨 아직까지 어린 친구들이 무슨 학교를 만들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는데 딱 그로부터 3년 뒤 중국에 온 뒤 3년 뒤 조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네. 3.1운동이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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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이제 이 김원봉 선생이 친구들을 만나요. 야 조선에서 난리가 났다는데? 안 그래도 우리 들었어. 그래서 나 지금 짐 싸왔잖아. 조선에 들어가서 같이 하려고 이럽니다. 누가요? 친구 두 분이요. 약수와 여성 친구 두 분이 이 물처럼 별처럼이 이제 조선 땅에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대요. 이 3.1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게 밖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럽니다. 김원봉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만세 만세 하면 저 강도 일본 놈들이 너네 뭐 독립시켜준대?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아닌 것 같다. 나 안 갈래. 그럼 안 가고 뭐 하려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걸 잘 봐 이러면서 김원봉은 텐진에서 만주로 건너갑니다. 왜?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군인 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신흥무관학교라는 학교에 가가지고 뭐 하시냐? 폭탄 제조술, 무기 만들기, 폭탄을 효율적으로 터뜨리는 방법 뭐 이런 거 공부하십니다. 거기 가가지고 막 그걸 공부를 해요. 근데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곳이 그런 것만 가르치는 데가 아니거든요. 긴 호흡을 가지고 군인들을 양성을 해서 한 30년대 이후가 됐을 때는 혹은 20년대 후반이 됐을 때는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 장교를 양성한다 뭐 이런 거였었거든요. 김홍 선생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6개월 만에 자퇴하고 나오시고 6개월 만에 자퇴하고 나오셔서 됐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중국 지역에 밀양 출신 친구들 몇 명을 불러 모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백민 고모부 있죠? 고모부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한 14명 정도를 모아서 자 의열단이라는 걸 만듭시다. 그렇죠. 이때 20년대 초반이 20년 10월 11월쯤 됐을 거예요. 의열단이라는 걸 만듭시다. 그게 뭐냐? 자 잘 들으세요. 7개의 꼭 죽여야 할 명단을 쭉 씁니다. 조선 총독, 뭐 친일 경찰, 그다음에 뭐 일본 경찰, 일본 군인, 그리고 친일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이렇게 쭉 쓰고 또 폭파시켜야 할 5개의 기관을 씁니다. 조선 총독부, 경찰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 백성들을 쥐어짜서 쌀 뺏어가는 곳 이런 것들 막 적어요. 우리는 폭력으로 투쟁한다. 투쟁을 해보겠다라고 의열단을 만들고 백민 선생님을 의백 단장으로 추대를 했는데 이제 마다하시고 김원봉이 의열단의 단장이 되죠. 자 근데 의열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이 의열단이나 나중에 김구 선생이 만드는 한인애국단을 이제 좀 폄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러 조직, 네, 테러 조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요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조선과 일본은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이제 적을 향해 총을 쏘는 행위는 이제 테러가 아니죠. 네, 테러가 아니에요. 전쟁을 수행하는 거란 말이죠. 전쟁 중에 적군의 장교를 암살하고 적군의 주요 기지 거점에 폭탄을 투하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작전 수행일 거예요. 그런 작전 수행을 위한 단체를 만든 거기 때문에 테러 조직이라고 이렇게 비하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가요.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 일본 경찰, 친일 경찰들이 의열단의 의자만 나와도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들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일본은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을 현상수배해가지고 고에게 이제 현상금을 걸어놨었거든요. 이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현상금 1, 2가 김 선생하고 그 김. 네 그렇습니다. 김구 선생, 김원봉 현상금 1, 2였습니다. 그 정도로 일제가 정말 싫어했어요. 김원봉. 근데 김구 선생, 김원봉 선생의 공통점은 일제에 한 번도 잡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안 잡히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요? 잠자리도 편하지도 않으셨겠죠. 계속 돌아다니고 그죠? 하여튼 힘들게 투쟁을 하셨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의열단의 투쟁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의열단의 투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박재영 열사의 부산 경찰서 폭탄 투하 사건입니다. 아마 책에도 나올 거예요. 박재혁 하면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투하한 걸로 나올 겁니다. 네. 박재혁 선생은 선생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미안할 정도로 어렸습니다. 네. 10대 후반의 학생이었고요. 필리핀에서 독립운동을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의열단 단원이었거든요. 필리핀에서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김원봉 선생이 전화를 이제 전보를 날렸죠. 들어와라. 됐다. 독립운동을 할 때가 됐구나. 여기 들어옵니다. 들어와라. 들어오니까 네가 부산 경찰서 가가지고 그 경찰서에 폭탄을 던져야 되는데 그냥 던지면 안 된다. 뭡니까? 지금 뭘 하면 됩니까? 이놈들이 왜 죽는지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죽여라. 참 폭탄을요 몰래 던지고 도망을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요 폭탄 던지기 전에 내가 의열단 단장이고 의열단에서 왔고 너희들은 왜 죽는 거냐면 이러는 말하는 도중에 체포돼요. 그걸 하래요. 그걸 하래. 박재영 열사한테 김홍구 선생님 그거 하래요. 그랬더니 따르겠습니다 합니다. 자 따르겠습니다를 해요. 자 그 폭탄을 받아요. 자 중국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압록강 건너갖고 바로 부산으로 쏴도 시원찮을 판에 굴러가는 이 차도 없고 배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다 잡혀요. 대만으로 가요. 대만은 그때 당시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내나 식민지 상태였었어요. 대만을 가요. 갔다가 다시 일본을 들어갑니다. 일본을 들어가요. 유학생인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하죠. 일본을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부산으로 배 타고 들어옵니다. 자 이제 유학생인 것처럼 위장을 했던 사람이 부산 들어오자마자 고서상으로 이제 바꿉니다. 이 이제 뭐예요? 약간 그 007 같은 이제 그런 위장을 또 바꿉니다. 어떻게? 옛날 오래된 서적 같은 거, 귀한 골동품 같은 거 파는 사람으로 이렇게 싹 위장을 해요. 위장을 해서 이제 왜 그렇게 위장을 했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그 문화재 같은 걸 이제 자기네 사들여서 가지고 그렇죠. 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실적으로 올리는 거에 부산 경찰서장이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접했던 거겠죠. 고소상으로 다 위장을 합니다. 보따리를 딱 들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위장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줬겠죠. 보따리 딱 들고 경찰서를 갑니다. 서장을 만나요. 그래서 책을 하나 꺼내요. 탁 꺼내고 두 번째 책을 하나 탁 꺼내고 세 번째 책을 하나 탁 꺼내고 그 다음에 폭탄을 탁 꺼내고 이거 뭐야? 이러는 거죠. 나는 의열단 단원이고 네가 우리의 독립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폭탄을 만든 것이다. 빡! 만세! 하고 나옵니다. 당연히 체포되죠. 체포가 됐어요. 폭탄이 빵 터질 때 그때 이 파편으로 인해서 이게 흉상을 입으셨거든요. 감옥에 갇히겠죠. 당연히 치료를 하려고 하고 뭘 먹여서 고문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시급을 전폐하시고 굶어서 돌아가십니다. 그 어린 이제 박재혁 열사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죠. 뭐 김익상 선생이라든지 뭐 여러 선생님들도 뭐 조선 또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김익상 선생인데 이 김익상 선생님은 참 약간 홍길동 같은 분이세요. 홍길동. 왜 홍길동 같은 분이냐? 독일군적 전문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 조선 총독부가 어디 있었냐면요. 서울에 있었거든요. 서울은요 그때도 번화가였어요. 도시였단 말이에요.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명동 시내를 활보하시다가 다시 만주로 돌아오셨어요. 홍길동이죠. 홍길동이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사실. 예. 이러니까 이 의열단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잡고 싶고 막 그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셨지만 그걸 다 소개하면 오늘 그 얘기 다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을 흘려 보내볼게요. 20년대 내내 이렇게 폭탄 투하하고 암살하고 총 쏘고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셨습니다. 근데 독립됐어요? 안 되죠. 죽여놓으면 새 놈이 오고요. 죽여놓으면 더한 놈이 오고요. 폭탄 던져서 폭발시켜놓으면 더 크게 짓는다고 막 조선인들을 동원하고요. 안 되겠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김원봉 선생이 노선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꿔요.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러면 군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간부들이 필요해요. 군 장교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학교들을 건설하십니다. 근데 그때 김원봉 선생의 사상에 영향을 준 게 이제 소련의 사회주의였었거든요. 마르크스주의였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뭐 그랬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거 영향을 받아 놓으니까 이제 소련의 혁명가 중에 유명한 이제 레닌, 그래서 레닌 정치 간부 학교라고 하는 것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혁명 군관 학교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교장 선생님을 맡고 나머지 이제 독립운동가 간부들을 양성을 하죠. 엄청 양성을 했어요. 150명 정도의 독립운동가가 거기서 배출됐어요. 거기에 이육사 선생님 들어보셨죠? 이육사 선생님도 거기 출신이세요. 그래서 아무튼 학교를 만들어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도 만들고, 근데 중요한 건 이때가 3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죠. 이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하고 동반자가 되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우리의 많은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이 손을 잡고, 중국은 돈이 있고요. 우린 깡이 있습니다. 우린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싸워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그때 당시 장제스 정부인데, 안시 정부에 이제 도움을 받죠. 도움을 받아서 조선의용대가 중국의 많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후원을 받아요. 후원을. 물론 거기에는 도시락 폭탄, 누구죠? 도시락 폭탄. 네, 윤봉길 의사의 의거도 한몫했습니다. 그때 중국 장제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일 전쟁 중이니까 중국 많은 병사들이 졌거든요, 일본에. 그래서 심지어 그 홍커공원에서 일본어들 뭐 하고 있었냐면요, 중국하고 전투를 승리한 걸 축하하는 파티하는 곳이었어요. 그 파티할 때 윤봉길 의사 가가지고 폭탄 던져서 여러 죽였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중국 장제스가 볼 때는 감동인 거죠. 아, 이 중국의 여러 몇 억 되는 인민들도 못한 걸 저 조그마한 나라에 한 어린 청년이 해냈다면서 이제부터 조선의 독립에 중국은 무조건 협조한다 이랬던 그거 덕분이었는지 아니면 뭐 그 다른 어떤 김원봉의 인맥이었는지는 어쩐지 모르겠으나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죠. 그렇게 이제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이런 여러 가지 군대들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과 합쳐서 일본과 여러 전투를 벌이십니다. 여러 전투를 벌이세요. 근데 이때 그러면 김원봉 독립운동하고 있었냐? 그렇지 않았죠. 우리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그다음에 신채호 선생님, 그다음에 이승만, 이런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라는 독립운동을 안 하고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무슨 싸움을 하느냐? 자, 이게 이해가 되는지 순수한 학생의 입장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이해가 되는지. 독립을 하려면요, 우리만 있어갖고 안 되고요, 좀 힘이 강한 외국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외교죠. 외교 독립론.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정치인들을 좀 만나야 되겠고, 프랑스의 여러 정치인들도 좀 만나야 되겠고, 영국의 여러 정치인들 좀 만나야 되겠으니까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 좀 나한테 좀 줘보소 얘기를 하고요.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독립은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아놓은 이 돈은 총 사고 군인들 밥 주고 이런 거에 써야 된다. 그럼 지금 외교 독립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이걸로 싸우고 있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독립되고 나면 있잖아. 아직 독립도 안 됐는데 독립되고 나면 있잖아.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돼야 돼. 사회주의 국가가 돼야 돼. 마르크스주의가 더 좋은 이데올로기야. 아니야. 미국 봐봐. 얼마나 잘 사니?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이데올로기지.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임시정부 안에 안 있고 밖에서 의열단 활동하고 조선의용대 만들고 있던 김원봉 선생이 볼 때는 저것들이 지금 뭐하나 싶은 거죠. 저것들 지금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임시정부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김원봉 선생이. 가보니까 이제 신채호 선생이 막 가슴 막 치고 있는 거. 아이고 죽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신채호 선생을 따로 만나요. 신채호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외교 독립 1인기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싸워야 될 텐데 지금 이런 걸로 싸워 다투고 있어갖고 난 지금 안 되겠다. 김원근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손을 딱 잡고 갑시다. 나랑 같이 갑시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을 김원봉 선생과 손을 잡고 신채호 선생이 그때부터 의열단원이 되고요. 신채호 선생은 역사가이면서도 문장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열단 이제 그 강령을 신채호 선생이 적어주는 거예요. 조선혁명선언문이라고 하죠. 조선혁명선언문. 하여튼 그 조선혁명선언문의 핵심은 폭력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거예요. 일본 강도를 몰아내기 위해선 싸워야 된다. 우리는 그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싸우자 이거였었어요.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이었어요. 신채호 선생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아주 크나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의 성함이? 네, 그죠. 이승만 박사죠. 이 박사. 이승만 박사가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외교 독립론의 선구주자였었어요. 예, 이승만 박사가 미국한테 편지를 한 통 썼는데요. 기가 막힌 내용으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시냐면요. 영토를 일본 내어주겠다. 네. 독립하는 거 도와주면 미국의 지배라도 받겠다 이럽니다. 나머지 독립운동가들의 생각은 벙지는 거죠. 잠깐만. 일본한테 독립하는 거 좋은데 미국한테 다시 식민지배 받으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임시정부 안 할라요 하고 다 떠납니다. 신채호만 떠난 게 아니에요. 박헌영, 안창호, 김구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려고 하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럼 나도 떠날래 하고 떠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임시정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신 분이 김구죠. 김구는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켰어요. 나머지 다 떠났죠. 그때부터 약간 임시정부가 김구 개인의 단체인 것 같이 돼버려서 그때부터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했던 모든 독립운동이 다 김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뭐 한인애국단, 한국광복군, 그죠?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만들었던 것처럼 김구 선생도 비슷해요. 한인애국단, 한국광복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인애국단에 윤봉길 의사, 이봉철 의사 있었던 거고 한국광복군을 만들어서 저쪽에 이제 일본하고의 전투로 인도에서도 전투하시고 버마 가서도 전투하시고 이랬다는 거죠. 예, 그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이 답답한 거예요. 그죠? 조선의용대를 만들 때쯤 되면 임시정부는 이제 김구 선생님밖에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근데 웃긴 건 임시정부 안에서만 싸우고 나머지 나가서 각자 독립운동 할 줄 알았더니 나와서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도. 답답합니다. 물론 일본 만나면 다 같이 힘 합쳐서 싸워요. 근데 전투만 끝나고 앉으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이데올로기가 오라. 독립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걸 싸우는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과 김원봉 선생님은
통일 전선을 형성하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탁 강령을 딱 발표합니다. 지금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오. 합심해서 우리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제 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으로 갑니다. 김홍 선생이 계속해서 중국과 합심해가지고 여러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김구 선생은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서 또 역시나 중국과 프랑스, 영국과 연합해서 여러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자 이제 준비합니다. 한반도 땅에 조선 총독부를 몰아내고 한반도로 들어가서 우리 군대가 한반도로 진격을 해서 이것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40년대 초반에. 자 이제 작전 짜고 준비하고 있을 때마다 연합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쪽에 버마 지역에 전투를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줘. 갑니다. 가서 전투하고 돌아와요. 자 이제 다시 정비하고 자 한반도 들어가야 되는데 인도 어디에 전투를 또 해달라 그래. 또 갔다 와요. 아 또 이제 한반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우리 독립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딴 데만 도와주고 있으니까 될 일이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이 미쳤다 그랬잖아요. 진주만 공습, 미국 땅을 공습합니다. 미국 땅을 공습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 미국이 역정보를 흘렸다고 해요. 진주만에 미국의 거의 모든 함대가 다 몰려서 쉬고 있다 라고 하는 역정보를 흘린 거예요. 일본의 대표적인 부대가 가미가제라 그래가지고 자살 특공대거든요. 비행기 CL이 갖다 박아버리는 그거를 진주만으로 공습을 보냈는데 진주만 공습을 와다다다다다다 하고 보니까 미국 애들이 없네? 다 어디 갔지? 이제 미국 애들이 야 이것들이 하다 이제 우리 영토까지 쳐들어오네. 좋아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거지. 야 항복해 임마. 항복 안 하면 진짜 핵 떨한다 그랬더니 일본이 이제 에이 설마 핵을 떨어뜨리겠어. 덤벼 핵만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 자살 특공대도 있거든. 이러면서 덤벼 하는데 미국이 정말로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빵빵 떨어뜨려버렸죠. 나가사키 그렇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죠. 거기에 조선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던 거 알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직까지 후유증을 앓고 계시죠. 진짜 슬픈 역사예요 진짜로. 그래서 미국도 사실 그죠? 그래 아무튼 그래요. 아이고 심한 말을 못하겠네. 아무튼 핵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일본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죠. 무조건 항복이문이다 하는 거죠. 아 김구 선생님이 이것들이 항복 방송을 아침 8시에 했거든요. 라디오를 통해서. 그 전에 이미 갈놈들을 갔고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공장, 맥주 공장, 자동차 공장, 무슨 공장 할 거 없이 다 놔두고 도망갔어요. 어쨌든 그 놔두고 도망갔고 이제 그 조선 총독 아니 일왕 그 일본 애들은 천황이라고 부르죠. 걔가 이제 8시 아침 8시부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 무조건 항복이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이제 독립구금이문이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쓰이마생 하는 거죠. 김구 선생님은 외마디 탄식을 합니다. 하루만 더 참지. 왜 여기서 김구 선생님이 단식을 하셨을까요? 원래 일본으로 들어가서 싸울 작전이었는데 이제 항복을 해버렸네. 그게 왜 중요한 걸까요? 자주적인 독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말하는 독립 당해버렸어요. 독립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승전국들이 점령군의 입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남쪽에 미군이, 북쪽에 소련군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임시정부 인사들 입장에는 김홍구 선생이 김구 선생이랑 손을 잡으면서 조선의용군, 한국광복군 만들어졌을 때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들어와 계셨거든요. 김홍구 선생이. 손잡고 우리는 독립을 쟁취한 정부의 인사들로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모두 다 개인 자격으로 비행기 타고 들어옵니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네.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죠. 누가? 미군이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웃긴 건 우리의 이 박사 이승만 박사께서는 그때 미군 대장이 하지였거든요. 하지 대장 옆에 탁 이렇게 붙어가지고 손을 탁 흔들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 백성들은요, 누가 어디서 독립운동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독립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 굉장히 멋진 군대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이 다 손을 흔들면서 여기 옆에 서가지고 들어오니까, 아, 우리의 이 박사가 진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저 미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개인 자격으로 그 뒤에 들어온 김구 선생님을 환영하는 인파는 없고요. 김홍봉은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렇게 독립을 당해버렸죠. 자, 그 이후의 얘기는 역시나 이데올로기 싸움이기 때문에 아주 지리한 싸움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원봉 선생은 사회주의자였죠. 사회주의를 공부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소련군과 함께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랑 안 맞았었나 봐요. 이 북측에서 하는 소련식의 개혁 안 맞았었나 봐요. 그래서 남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남쪽으로 들어오신 거죠, 김홍훈 선생은. 근데 남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노동자 투쟁도 하고, 뭐 그때 당시에는 자본주의가 확립을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데올로기가 공존하던 시기였었으니까, 그래서 노동자 투쟁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만의 제대로 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벌여야 되겠다 하고 들어오셨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현상금 1, 2 한 번이라도 일본한테 잡힌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번도 잡힌 적 없어요. 근데 광복된 조국 내 나라에 들어왔어요. 내 나라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두루마리 딱 입고 이제 정치 활동을 이어가시죠. 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체포를 합니다. 뭘로? 이 노동자 투쟁을 불법 파업을 뒤에서 종용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근데요, 뭐 오해를 받아서 체포는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받을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냐면 정치 투쟁을 하는 사람이고 노동자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불법 파업이 있었다라고 하면 뒤에서 조정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잡혀갔는데 이 수갑을 채운 놈이 문제예요. 수갑을 채운 놈이 노덕술인 거예요. 이놈이 친일 경찰들 중에서도 고문 전문가로 악명이 높은 우리의 의열단 단원들과 한인애국단 단원들,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취조했던 노덕술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동료의 원수가 경찰이라면서 나를 잡아가져네. 그래 놓고 고문을 하고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뺨을 때려. 물론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수사를 해보니까 파업을 뒤에서 종용하지 않았거든요.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집에서 3일간 우셨답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서러워서요. 내가 독립운동 할 때도 일본 놈한테 잡힌 적이 없는데 우리 동지를 고문했더니 이 친일 경찰한테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이 이대로는 남북이 갈라지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김구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도 남쪽에 계셨으니까 북측 인사들을 만나서 좌우 합작을 해보겠다고 이제 협상하러 올라가는 길에 김홍 선생이 나도 같이 갑시다 해갖고 따라가셨다가 그 길로 북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나 남해서 못 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북으로 소위 말하는 월북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일종의 뭐 간부 역할을 좀 하셨고 6.25 전쟁 때는 거기에 장군으로서 활약을 했다 보니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적국의 장군을 훈장을 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이 훈장을 추서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북에 계실 때도 근데 안타까운 건 북쪽에서 한 자리 하셨으면 쭉 떵떵거리고 잘 사셨으면 되실 텐데 김일성이
독재하는 거에 반대하시는 투쟁을 하시다가 숙청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무덤도 어딘지 모르고 뭐 그렇죠. 그리고요. 그럼 이제 박차정 열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다시 아주 시간을 많이 거슬러서 192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박차정 열사는 이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부산. 네. 여러분 부산 동래 아시죠? 네. 부산 동래가 어마어마한 동네입니다. 혹시 부산 동래 출신이신 분 계세요? 부산 동래가 어마어마한 동네예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부산 동래는요 여성 독립운동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출된 곳이고요. 예. 그리고 거기 동네에 일신여학교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이 학교가 참 무서운 곳입니다. 예. 이 박차정 열사가 일신여학교에 입학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냥 고등학생 때부터 그 고등학교인데 일신여학교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년대거든요. 20년대 3.1운동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 선생님보다 나이가 좀 젊으시죠. 고등학교 때가 그때니까 29년에 이제 졸업하시니까요. 그 시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20년대에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이때요. 이때 주도에서 예를 들어서 20년대니까 조선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말도 내고 그다음에 뭐 그 신문도 조선인 신문이 나오고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개의 막 글을 쓰셔도 막 내는 거예요. 시도 쓰시고요, 소설도 쓰시고, 수필도 쓰시고. 그러다가 일본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휴교합시다, 여러분. 선생님들 학교 나오지 마세요. 휴교해. 동맹 휴교. 자기 학교만 휴교하는 게 아니에요. 부산의 모든 학교 다 휴교해. 이러고요. 그래서 우린 다 투쟁한다. 여성의 인권과 독립을 위해서. 여성 인권 운동과 독립 운동을 같이 하셨어요. 요때 이제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우리 역사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근우회 들어봤어요? 신간회는 들어봤어요? 이번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무슨 단체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주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과 민족주의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일단 손잡고 독립운동부터 하자. 단체가 신간회고요. 그거의 여성 지부가 근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20년대 후반에 근우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무렵 이 박차정 열사가 졸업하시거든요. 일신여학교에서. 일신여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근우회 동래 지부가 창설될 때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창단 명단에는 박차정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누락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록상 지금 없어요. 근데 몇 개월 뒤에 중앙상무위원회 이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근우회가 뭐였을까요? 당연히 독립운동했겠죠. 그래서 뭐 광주 학생 항일운동 같은 거를 지원을 하신다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셨고 심지어 서울로 이제 졸업했으니까 부산에서 벗어나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서울 올라와가지고도 참 이게 그 뭐랄까요? 버릇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학교 휴교 시키고요. 여학교들 다 모여. 11개 여학교 학생들 다 모여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다 모여. 학교 갈 때가 아니야 지금. 뒤에서 지금 독립운동해, 만세운동해 이거 하는 거죠. 그 일제 경찰이 그 가만두겠어요? 체포하죠 바로. 체포 2번 체포되시거든요. 1번 체포되고 2번 체포됐을 때 너무 고문을 심하게 하니까 이 건강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악화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빠가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빠가 이제 박문호 가게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에 박문호 선생이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박차정 열사 집안은 그냥 전부 다 독립운동가예요. 모조리 다 독립운동가입니다. 아버지 빼고요. 근데 아버지는 그 일제에 우리나라가 뺏기고 나서요. 그 딸내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빠들 여럿 있고 일제가 나라를 뺏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견디고 사느냐 해서 자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집안 자체가 어마어마한 뼈대가 있는 집안이고 그리고 이 박차정 열사의 사촌 육촌 오빠가 김두봉 선생이었는데 김두봉 선생은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셨고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책에서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측에서 그 이제
김원봉 선생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책에도 아예 나오지도 않는 분인데 김두봉 선생도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세요. 아무튼 그 육촌이었고 이 집안 자체가 모두가 독립운동을 하는 집안인데 그래서 오빠 박문호가 경찰서에서 이 고문 받다가 건강이 악화된 이 박차정 열사를 빼돌려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요양하라고 중국으로 보내버렸는데 요양하라고 중국 보내놨더니 중국에서 뭐 한다? 그렇죠. 또 독립운동을 또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또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누구랑 하냐? 이제 의열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의열단 들어가가지고 김홍 선생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의열단 단원으로서 이제 강령 같은 글을 잘 쓴다 그랬잖아요. 글 쓰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 글 쓰고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죠. 팜플렛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돌리고 가입하세요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장가신데다가 똑똑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년대 넘어서서부터는 김원봉 선생이 조선의용대뿐만 아니라 레닌주의 정치간부학교, 조선혁명군관학교 이런 거 학교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학교의 교장으로 김원봉 선생이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박차정 선생은 거기 이제 교사로 활동을 하신 거죠. 최초의 여성 군관으로서, 여성 교관으로서 이제 그 군인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군인들 양성이 되고 간부가 양성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던 김원봉 선생은 그 군대의 대장이 되겠죠? 그 군대의 대장으로서 여러 전선을 누비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셨겠죠? 이 박차정 열사는 의열단 단원된 지 1년 만에 결혼하셨어요, 두 분. 결혼하시고 이제 다니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박차정 열사는 뒤에서 이제 가족들 소식, 편지 같은 걸 받아서 이제 군대가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곳에 방문을 해서 이제 잘 계신다고 하더라 위문하고 그 다음에 그 편지도 전해주고 가족들 소식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문해주는 거 하고 난 이후로는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군인이 되십시오, 군대에 들어오십시오, 독립운동 같이 합시다 이런 홍보 활동을 펼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38년인가요? 39년인가요? 일본이 미쳐 날뛰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이 시기 전국, 중국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쿤윤산이라고 하는 곳에 위문 방문을 간 거예요. 박차정 열사가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하는데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은폐은폐 해가지고 같이 전쟁을 하시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총상을 입으셨어요. 박차정 열사가. 그때 입은 총상 후유증으로 관절염과 그 총상 후유증이 같이 와서 우리 독립 몇 년에 했죠? 44년에 돌아가십니다. 44년에 돌아가셨어요. 김홍근 선생은 독립하고 나서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실 때 부인의 유고를 가지고 돌아오셔서 지금 김원봉 생가 밀양에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뒷산에 묻어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국립묘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뭐 어쨌든 거기 모셨고 지금 거기 가보면 좀 초라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 박차정 열사는 김원봉 선생이 아무래도 사회주의자였다라고 해서 이제 훈장이 추서될 때까지 오래 걸리다 보니 박차정 열사도 오래 걸렸어요. 95년에 독립운동 유공자로 추서가 되시거든요. 이제 그리고 96년에 박차정 열사 이제 그 추모 기념회 재단이 만들어지고 2005년에 저기 부산에 옛날 일신여학교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학교 터에 이제 생가를 복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산 동네에 한번 가보시면은 박차정 열사 동상도 있어요. 동상도 있고 그래서 그 가서 보시면 이제 어떠한 활동을 하셨다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어요. 동네 칠산동에 있다고 했어요. 네, 칠산동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안타깝게도 독립은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평생을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 열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걸 당하는 바람에 온 비극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35년, 36년간의 일제 치하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렇게 열심히 애쓰셨던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말 쓰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두 문서에 자수는 없습니까? 아, 그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만들 시간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후손들은 있죠. 그 집안. 네. 후손들은 있는데 뭐 이제 학생들이 있을 때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잘 살고 계시질 않습니다. 참 그게 안타깝더니 네.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잘 살고 계시지는 않아요. 이거를 어린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린 학생들이 가치관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독립운동 열심히 하고 난 결과가 이러이러하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좀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록이 정말 드물거든요. 정말 없어요. 없고 좀 있더라도 누구의 부인이었다. 이름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경우가 잘 없다고 그러던데. 네. 이름이 있더라도 뭐 언제 결혼했고 누구 부인으로서 활동을 했고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찾아보려고 애를 좀 써보기는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동네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 이제 여기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를 한 대여섯 분 정도를 제가 읽었거든요. 다 동네 일신여학교 동네 출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번화가라서 아, 그래서 그럴까요? 동대고등학교가 100년 네. 근데 거기 앞에서 3.1운동 네, 맞아요. 시연 같은 걸 거기서 하거든요. 그때도 있었던, 네. 제가 짧은 생각으로 해봤을 때는 그나마 부산이니까 기록이 있는 것이다. 더 많았을 텐데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어요.